네. 이어서 이번 동영상부터는 1.2 부분부터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1.1에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바로 우리가 1.2에서 배우는 은행이라던가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금융 시스템, 금융 파이낸셜 마켓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나누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뒷단원에서 각각 자세하게 배울 은행, 보험사, 아니면 펀드, 그다음에 투자회사와 같은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이와 같은 파이낸셜 마켓 혹은 파이낸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을 모두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Financial Intermediaries, 금융중개기관, 우리나라에선 더 줄여서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의 예가 바로 은행이 되겠죠. 어, 그 뭐 평생 한 번이라도 주식 투자를 안 할 수는 있지만 어, 여러분들도 다 은행에 계좌를 뭐 한 개 이상씩 갖고 계시듯이 은행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은행은 대표적으로 우리 일반 투자자 아니면 법인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다시 대출을 해주는 형태가 바로 은행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행 안에도 또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은행으로 종류가 나뉩니다.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 그 다음에 세이빙스 뱅크, 저축은행, 그 다음에 크레딧 유니언, 우리나라의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거, 이렇게 은행들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금융기관들도 있는데,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그다음에 연기금, 그다음에 펀드, 뭐 요런 여러 가지 다른 금융기관들이 금융중개기관들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있구나라고만 아시면 되고, 이 각각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조금 뒷단원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각각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Financial Innovation입니다. 그 정의를 보면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Financial Innov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금융공학입니다.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뭐 대안투자, 대체투자 상품 등을 언더라잉 에셋으로 해서 뭐 MBS를 만든다든지 CDO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파생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의 예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을 광범위하게로 살펴보면 어, 금융 시스템 혹은 금융 서비스를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모두 다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는 PC를 통한 인터넷 뱅킹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스마트 뱅킹이 요즘에는 일반화가 되었죠.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픈 뱅킹 서비스가 도입이 되어서 뭐 각각의 은행 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라도 한 앱을 통해서도 다른 은행에 있는 계좌까지도 모두 다 조회를 하거나 뭐 거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e-finance라고 하고 이러한 것도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이 우리에게 굉장히 뭐 편리한 생활,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에게는 뭐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파이낸셜 디세스터 혹은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더 쉽게 야기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2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로 Financial Crisis입니다. 이 Financial Crisis,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제위기, 금융위기는 급격한 자산 가격의 하락이 발생하고 금융 시스템 안에 있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 붕괴되는 것이 Financial Crisis입니다. 대표적으로는 2007년, 2008년 미국에서 발생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7년, 98년 IMF 외환위기가 있었고, 여기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일종의 경제 위기를 또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1.3으로 넘어가서 화폐, 통화와 통화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머니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화폐 혹은 통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의 경우에 갑작스럽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률이 10%를 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에 정부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는 머니터리 팔러시, 통화 정책을 또 어떻게 조정을 하고 정부에서는 피스컬 팔러시, 재정 정책을 이렇게 어떻게 또 조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폐, 통화 정책, 개정 정책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종의 경제에는 사이클이 있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리세션,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피겨 3을 보시면 M2라는 어떤 경제의 지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얼마만큼의 통화량이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리세션 전에 통화량의 감소가 나타났다라는 것인데 그렇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 리세션이 발생했던 사례들인데 통화량 감소가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런 경우처럼 꼭 이렇게 그것이 통화량 감소가 리세션을 야기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면 aggregate price level 혹은 줄여서 price level 우리나라 말로는 물가라고 쉽게 말을 하죠. 이러한 것이 바로 전반적인 경제 수준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평균적인 가격을 물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게 되면 당연히 개인이나 회사, 정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책 결정자 아니면 정부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뭐 작년 대비 올해 물가 상승이 얼마나 됐나와 같이 이렇게 비율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레이트,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피규어 4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프라이스 레벨,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또 빨간색에서 머니 서플라이, 통화량 증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960년 대비 2017년에 물가가 약 6배 정도 올랐다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부모님 얘기 들어보시면 뭐 예전에는 뭐 짜장면이 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쉽게 알려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피겨 5 그래프에서는 여기 Y축이 평균 인플레이션율이고 X축이 통화량의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보면 이렇게 수직선을 그을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통화량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통화량 상승이 큰 곳에서 인플레이션도 많이 발생을 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1단원에서는 이렇게 요런 개념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이 정확한 어떤 관계라든지 이 경로라 과정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참았다가 조금 기다리셨다가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에서도 한번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자율이라는 것은 바로 돈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내렸다라고 하면 그 돈을 쓰는데, 돈을 빌리는데 대가가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자율이 올랐다라고 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이자율은 그 돈의 대가, 돈의 가치라고 할 수가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피겨 6를 통해서 볼 텐데, 통화량 상승하는 것과 장기 이자율이 1980년대까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다가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이자율 상승하는 것 빨간 요 그래프와 통화량의 증가율이 1960, 70년대 뭐 요쯤까지는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조금 그 관계가 그렇게 깔끔하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에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미국의 경우에는 요 Federal Reserve System 줄여서 Fed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통화 정책은 경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뭐 통화 정책을 바꿀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에 바로바로 보도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과목을 조금 더 배우면 아실 텐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자율을 제로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 통화정책,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린 것이고요. 이제 이와 같은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정부에서 이제 담당을 조정을 하는 것이 피스컬 팔러시, 재정 정책입니다. 이 재정 정책은 그 해에 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투입할 것이냐, 정부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피스컬 팔러시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 재정 정책은 정부 수입, 그러니까 세금 거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 적자, 재정 적자가 있고 그 반대의 케이스인 재정 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지금 민간 안 좋죠, 뭐 개인들 안 좋, 기업 안 좋죠. 그러니까 돈 쓸 곳은 정부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 적자 를 해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을 펼치게 되는 모습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 적자를 하게 되면 그럼 뭐 정부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 정부도 이렇게 그 제한된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 적자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배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이제 빚을 지는 방식으로 돈을 시중에 뿌리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GDP와 관련해서는 끝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규어 7을 보시면 요 0이라는 기준선을 대비로 해서 위로 있으면 재정 흑자였던 경우, 요 아래로 나와 있으면 재정 적자였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재정 적자가 났던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83년에는 미국 GDP 대비 약 6% 재정 적자였다가 99년에서 2001년까지는 재정 흑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년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는 미국 정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재정 정책을 완화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시 그 적자가 GDP의 10%까지 이렇게 악화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번 동영상에서 1.2에서 금융기관들과 1.3에서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 뭐 이자율, 그다음에 재정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